안녕하세요. 예, 박용수 교수님. 네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용수 교수님께서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저희, 논의됐던 내용 다 잘 경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진행을 좀 여섯,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박용수입니다. 6분의 주제 발제하신 선생님들, 주제 발제 잘 들었고요. 또 논찬해주신 분들 역시 아주 귀한 논찬, 정말 가치 있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5.18과 기독교에 대한 논문이 귀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온 것을 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격스럽게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가 5.18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새로운 연구를 성과물을 내는 걸 보면서 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토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요약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1번 주제 발표에 대해서 5.18 민주화운동과 한국교회에 대해서 호남신학대학 최상도 교수께서 발제해 주셨는데, 박진우 5.18 기념재단 연구실장께서 논찬을 해 주셨습니다. 의견을 주셨고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기로 우리 최상도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최상도입니다. 논찬 너무 감사히 잘 받았고요. 박진우 선생님 주신 것 충분히 제가 다 검토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실제로 교회가 항쟁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느냐라는 부분들을 실증하는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교회사가로서 실증하고 싶었던 부분이 굉장히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질문하신 당시의 교회의 5.18 폄훼라는 이런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다루기 않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본다면 역사 안에서 더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만 해도 90년 8월 6일에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 이름만 들으면 모두 알 수 있는 개신교 대표자들이 참석을 했고, 여기에서 전두환을 여수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회를 하는 이런 모습들, 특히 NCCK 당시의 회장이고 제가 말씀드린 7개 교단의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뽑혔던 분들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후에 한국 개신교회의 5.18에 대한 폄하는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최근에까지도 여수의 모 교회에서는 이 5.18에 대한 폄훼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5.18 현장 항쟁 기간 1980년 당시에 5.18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던 교회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사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실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동시에 이 폄훼와 그리고 참여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신학화하고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해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어떤 실증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이 바로 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이치만 박사님께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만열 교수도 사실은 3.1 운동의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시민 정체성과 종교 정체성이 어떻게 결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우리 박태식 신부님께서 초기에 말씀했지만, 이거는 기독교 역사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질문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가치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 생명에 대한 사육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던 그 현장 속에서 생명에 대한 가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지킴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독교인에게는 특별히 작동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아라 선생님이나 아니면 문용동 전사 그리고 유동훈 열사, 유동훈 전도사 이런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의해서 활동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버마스라고 하는 학자 같은 경우는 종교의 정체성이 결국에는 시민 혹은 국민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이론도 내놓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회에 주는 메시지 글쎄요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가 뭐 예배를 지킨다 그러면서 비대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를 향해서 부산의 작은 교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 정광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과 생명만을 지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편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보편 생명의 지킴이라고 하는데 교회라는 것이 교회라는 테두리에 갇혀서 교회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사실 그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웃을 위해 존재하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이웃의 생명을 고칠 수 있으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게 교회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교회의 참여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교회의 참여와 교인의 참여를 결국 분리시킬 수 있는 사안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끝까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5.18 기념재단의 박진우 실장님께서 논찬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부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별도로 하실 얘기 말씀 없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호남신학대학 최상도 교수님 발제 정말 아주 귀하게 잘 들었습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이 교회와 5.18의 관계를 이렇게 처음으로 기초적 사실을 전수조사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 사회 정체성, 시민 정체성이죠.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당시 그 상황에 직면했던 사람으로서 인간의 생명이 무참히 살상당하는 그 현장에서 종교나 문화나 사람이나 어떤 누구라도 설사 종교를 안 가진 그 어떤 누구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고 항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시민의 어떤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을 구분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일한 의견입니다. 두 정체성이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현상에서 사건에 대한 현장에서 그게 나는 꼭 종교 정체성으로 이 일에 참여해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개신교의 특성상 개별교의 특징을 가지는데 교인 한 사람의 참여가 교회의 참여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좀 이론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구분을 했지 역사 현장 속에서 이게 내가 종교인으로 참여하느냐 아니면 시민 혹은 국민으로 참여하느냐라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서요. 제2발표 80년 5월 광주와 김대중 구명운동 그리고 자유공조에 대해서 고지수 연구원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운석 센터장님께서 본찬해 주셨습니다. 고지수 연구원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지수 연구원님. 네,
한은숙 선생님 논찬문, 귀한 논찬문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 한국 현대사를 전공한 연구자인데요. 우리 NCCK가 주관하는 이 광주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신포에 참석해 보니까 모든 발제와 내용들이 굉장히 종교 감수성이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광주는 필연적으로 미국에 대한 질문을 대하지 않을 수 없고 광주와 기독교를 연결했을 때 그 매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개적인 사건이 김대중 구명운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신교 민주화 인권운동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70년대 우리 한은숙 선생님께서 굉장히 아주 진솔하게 논찬해 주셨듯이 개신교 민주화 인권운동은 한국 유신 체제 아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연장에서 이것이 이 한반도 지형을 넘어섰을 때 그리고 그게 상징적인 이제 사건이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요. 미국과 맞닥뜨렸을 때 한국 개신교 소위 말해서 진보 민주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들의 역할이 그리고 이분들의 입장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그리고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김대중 구명운동,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김대중 구명운동의 한국 개신교 진보 진영의 역할, 그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광주왕직 40주년에서 이런 접근으로 제가 이 발표문을 문제의식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논찬에서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이제 계속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친미주의와 그리고 반공주의라는 두 표현을 쓰셨는데 제 발표문 전체에서는 친미주의와 반공주의라는 표현이 거의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께 이렇게 읽히셨다고 한다면 아마 개신교 진보 진영, 우리 인권운동 하셨던 많은 민주 인사들에게 키워드가 자유와 민주일 텐데요. 이것이 광주 항쟁과 맞닥뜨렸을 때는 친미주의와 반공주의 형태로 표출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저도 스스로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런 요소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미주 개신교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는 층위 구분이 좀 필요해요. 제 발표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두 그룹은 선교 본부이죠. 한국 개신교의 선교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교회이고요. 그리고 그 미국 교회 교파 연합으로 이루어진 인권 연합이라고 하는 기구, 그리고 아시아 에큐메니컬 선교 기구 두 개의 조직 하위에 일종의 종속되어 있는 한국 민주 개신교 단체들에 대한 일종의 층위 구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공주의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개신교 민주단체 안에서도 인물에 따라서 그리고 조직에 따라서 좀 달랐어요. 제가 발표문에 그러면 한민통 미주본부와 같은 경우 김대중의 정치 조직인데요. 이분들은 명확한 반공주의 노선을 걸었던 분들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민주동지회 개신교 인권운동을 집중적으로 하셨던 민주동지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편차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동환 목사님 같은 경우나 문익한 두 분은 형제지간이셨는데요.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은 상호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거론해 주셨던 이승만 그리고 선우학원 두 분은 실제로 통일운동과 민족노선에서 굉장히 친화력이 있으셨던 분이지만 민주동주의 전체 그룹 안에서는 굉장한 소수 입장이었고 그리고 미국 교회와는 선우학원 같은 분은 특히 미국 교회 입장과는 다른 노선에서 김대중 구명운동을 전개하셨던 분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개신교 민주화 운동 진영에 대해서 그분들의 공적인 역할, 한국 유신 체제 아래서 반유신 운동을 전개했던 이 부분과 함께
민족 문제에서 그리고 미국 인식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졌던 어떤 지형과 지평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NCCK가 그 시기에 침묵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저는 세계 선교본부에서의 그러한 입장 그리고 미국의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유도하는 일종의 여론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NCCK가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었을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특별히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실제로 김대중 구명운동은 종교계, 개신교 네트워크 안에서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해외 한인들 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그리고 민주의 관점에서 김대중 구출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직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했었죠.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한인들이 이런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그러한 운동과 같이 균형을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의 사회운동, 더 나아가서 민주운동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이 시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지수 연구원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한운석 센터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 한미 에큐메니컬 협력 그리고 진보 진영의 에큐메니컬 협력 여기 북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 김대중 구명운동과 관련한 사료를 그 사료적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토론에서 제기한 문제는 제 추측이 많이 담긴 그런 추정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그분들 일부 물론 이제 수적으로는 좀 진보적인 이런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관련해서 진보적인 입장에서 김대중 구명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미국 내 기독교 인사들 중에서 아주 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북미주 개신교 네트워크 내에서도 방금 발표자가 말씀해 주셨듯이 스펙트럼이 편차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데 너무 유신 체제 하에서 기독교가 한국에서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 인사들이 거기에 용감하게 맞서 싸우면서 너무 탄압을 받고 이런 속에서 그게 뭐 한 10년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속에서 반공주의, 공산주의 문제와 대해서는 공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이제 전략적으로 혹은 전술적으로 강하게 표현된 것을 너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는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 내에서의 통일 운동이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북한의 기독교 인사들을 만나고 이런 것이 처음에는 북한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아주 소수 해외 기독인들과 북한의 교계 인사들이 해외에서 만나고 이런 게 1981년부터인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984년인가 도산소에서 이제 한국의 교계 인사들이 북한과 만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는데 그러나 이게 1980년 광주 항쟁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미 1970년대 적어도 후반에는 이 공산주의에 대한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보적인 기독교 에큐메니컬 운동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극복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1980년대 전반기에 통일운동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광주항쟁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점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 부분을 들으면서요, 뭐 제가 일일이 멘트할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어, 미국에 있어서 5.18은 무엇이고, 또 광주에 있어서 미국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이 김대중 구명운동과 그리고 북미주 개신교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40년이 지났지만 미국은 5.18에 있어서의 책임에 대한 답을 한 적도 없고 사과한 적도 없다. 또 이제 5.18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규명해야 할 대상으로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세요.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보지 못했나. 이런 주제로 김상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실장님께서 발제해 주셨는데, 권영률 성공회대 연구 교수님께서 논찬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상덕 실장님께서 코멘트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화면을 두 개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권영훈 선생님께서 논찬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논문이고, 저는 이제 역사를 전문으로 이제 공부한 게 아니고, 이제 광주항쟁에서 사용된 언론 사진을 분석하고, 그 사진이나 언론이 어떤 평화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중점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어떤 사진이나 메시지들이 어떻게 이제 전체 국민에게 혹은 한국 사회에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고 인식되고 수용되는가,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살펴봐야 했던 게 바로 진실 규명과 회복적 정의, 화해, 이런 가치들이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회복적 정의와 화해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진실 규명이 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게 아니라 같이 간 경우도 있었고 상황에 따라 달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들으면서 뭐랄까요, 지금은 진실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결국은 우선순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은 회복적 정의가 더 우선입니다라고 하면 마치 이제 회복적 정의가 진실과 화해 중에서 어느 편을 선택한다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제 요지는 정의와 평화가 둘 다 중요한데 이것을 어느 것 하나로 우선순위를 놓다 보면 이제 아까 권 선생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선순위 차등이나 실수가 반복이 돼요. 근데 회복적 정의라는 관점, 그러니까 정의를 관계로 해석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까 말했던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사고, 정의의 전환, 인식의 전환 저차들이 이제 보완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회복적 정의나 관계적 정의로서의 화해나 이런 가치가 그동안 우리가 다뤄왔던 어떤 사법 체계 안에서의 정의 접근 방식에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가짜뉴스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문제가 생각되는데, 광주항쟁뿐만 아니라 이제 노근리 사건을 이제 진실을 드러내는데 가장 이제 공을 세우셨던 AP통신의 찰스 헨리 기자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상도 받으시고 이쪽 부분에서 이제 노근리와 미국과의 관계와 미군정 이런 부분들 다 밝히셨는데 공을 세우셨는데, 이분이 2016년인가 7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어떤 강의를 하셨냐면, 그 강의 컨퍼런스가 국제 평화 네트워크에서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역사적 진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복원하고 기록할 것인가,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은 평생을 바쳐서 진실을 드러냈는데 내 임무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 그거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형태의 가짜 뉴스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역사학에서는 이게 진짜냐 저게 진짜냐 역사적 사료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선후 관계를 하고 증거를 해서 광주항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네스코에서 기록물이 이제 선정이 된 것처럼 그런 게 중요했었는데 그거는 그거고 디지털 세계나 온라인 세계에서 계속해서 쉽게 바꿔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 이걸 다 대응을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한국 사회에도 이제 트럼프 이후로 어떤 집단들이 그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쉽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진실 찾기 혹은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언론의 기능이 됐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이제 건건이 이렇게 대응하는 형태로는 부족하고 시간적으로도 어떤 상징적으로 전반적인 담론적인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피해자, 폭력, 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광주 항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나 담론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교육이나 어떤 문화적 어떤 접근들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교회는 혹은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정치적으로 미묘해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을 종교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들처럼 어떤 피해자를 편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교계가 좀 더 보여준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세미나가 시작된 지 뭐 3시간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뭐 이렇게 저도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좀 편하게 릴렉스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스킨십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니까요. 굉장히 좀 딱딱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딱딱해져 있어요, 지금 사실은. 조금 이렇게, 예, 한규무 교수님 좀 이렇게 하시죠. 야, 예, 예. 조금 이렇게 하시고. 예. 자, 이번에 이제 그 민주화운동 40주년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보지 못했나. 김상덕 실장님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권영률 우리 교수님께서 원찬해 주셨는데, 권 교수님 뭐 코멘트 짤막하게 좀 해주시죠. 예, 아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상당히 거친 논찬을 제가 했는데 또 그 논찬에 대해서 김상덕 실장님 잘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논찬에 대한 응답 내용에 저도 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제가 회복적 정의와 화해를 강조한 거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또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논찬에 대한 응답에서 김 실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3자 회복적 정의, 화해, 진실규명은 같이 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논찬에서 지적한 점에 대해서 김상덕 실장님께서 잘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자, 네 번째 주제 발표가요. 5.18 민주화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의 역사적 오점을 드러내는 그런 주제 발표였습니다. 명지대 우리 손승호 교수님께 발제해 주셨고, 옛 전남도청 보건추인단의 박현장 선생님께서 논찬해 주셨는데, 우리 손승호 교수님 답변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박현정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코멘트 주신 게 이제 정치적 영역의 문제와 타종교와의 비교 이런 게 중요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제가 이후에 연구를 위해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쓴 글이 그 박현정 선생님을 굉장히 화나게 만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 냉대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강원효 목사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강원효 목사님 본인도 광주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신 회고록 같은 걸 보면 이제 경동교회에서 2천만 원 정도를 모금을 해서 이제 광주를 방문해서 이제 위로금을 전달하시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심정적으로 그 광주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함께 연대하고자 했던 의지만큼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건 NC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NCC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이렇게 괴로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NCCK가 한 게 없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구조 속에서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NCC가 이러는 방식이 이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견들을 조율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또 그 자금의 연결 통로가 돼서 그 국내에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의 이렇게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 사료로 증명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얼마고 그게 어디로 얼마가 갔고 이런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 특히 기독교 계열의 분들의 자금이 어디서 왔겠냐. 그러면 심정적으로는 NCCK가 그런 역할들을 일정 부분 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이제 역사적 사실로 논문의 형태로 증명될 수는 있는 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제 그 이전에 NCK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분들이 또 스스로 증언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NCK가 광주 사태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것이 기독교의 어떤 인권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인 그 NCK 인권위원회의 역사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네, 다시 한번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연정 선생님께서도 네, 코멘트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손승호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강신성 목사님은 광주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셔서 광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셨던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시고 실제로 무진교회 분들이 굉장히 항쟁에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뭐 박형기 목사님, 한한선 목사님 등이 광주 지역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도 NCCK라고는 그 이름으로서 활동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개개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사실 글을 보면서 이제 NCCK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개별 활동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설명이 되었더라면 저도 이제 많이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우리 손승호 교수님께서 이 발제하신 내용 중에 해외로부터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원, 특히 작은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밝혀낼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이 광주 YWCA라든지 또는 NCC라든지 여러 계통의 특히 독일 쪽에 민주화운동 지원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해외 네트워크 지원 체계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전에 적십자 회장하시는 박경서 박사님께서도 WCC에 근무하실 때인가요? 아시아 NCC 쪽에 근무하실 때 본인이 직접 그런 역할들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연구할 단계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어서 5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한규모 교수님께서 논찬해 주셨는데 우리 유경남 연구원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한경영 선생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아직 제 연구가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1이 좀 빠져 있는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의 어떤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느꼈지만 처음 연구 시작할 때는 YWCA와 YMCA를 같이 보려고 했지만 어떤 활동적인 부분이나 자료적인 부분에서 YMCA가 굉장히 적게 있어서 이 부분을 많이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면접조사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 이렇게 들었던 그 박용준이나 표정두의 어떤 삶, 이제 기존의 이 설명들이 표정두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또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실천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설명을 한다면, 이제 저는 표정두가 5.18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5.18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을까. 근데 이제 표정두 개인의 어떤 저작이나 활동들을 봤을 때 이제 그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다 분석하진 않았지만 사회적 인식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게 있지 않았을까. 사회를 계속 바라보게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이 80년대의 항쟁 이후의 상황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사회적 인식이라고 하죠. 사회를 계속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또는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라는 어떤 질문들을 계속 갖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항쟁 이후에 뭐 이철우 선생님이 무등교회를 개척한다든지 그 이후에 한빛교회가 매년 5.18 연합 예배를 한다든지 5.18을 계속 얘기는 하지만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계속 왜 내가 5.18을 얘기해야 되지? 우리 교회가 이걸 얘기해야 되지? 기독교인으로서 뭘 해야 되지? 이런 인식작용들을 계속 하게 하지 않았나, 5.18이 주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게 단순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나 다른 종교인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졌을 텐데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까 최장도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제 자료들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Y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민중논단이나 시민논단이 80년대 이후에도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졌을까? 이제 그게 이제 좀 분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제 자원이라는 개념을 왜 사용했나?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가 항쟁의 자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활동을 했다면 이 기독교한테 5.18은 어떠한 자원이 됐을까? 그런 이제 질문에서 소위 이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사회운동의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분석했을 때 5.18이 어떤 자원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계속 활용하고 재현하고 계속 인식을 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현재의 기독교인이나 현재의 광주나 지역에서 Y가 5.18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이제 그 80년대 비교적 80년대나 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이후로 이게 잘 되지 않지 않나. 뭐 이제 그러면 그런 문제는 또 나중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출발하고 있다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교배 선생님의 그 지역에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유경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한규무 교수님께서는 광주 IMCA에 대한 상당히 많은 자료도 갖고 계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오방 최흥종 목사님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고, 또 광주 IMCA가 민족운동, 독립투쟁의 일환으로서 창립됐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만, 한규무 교수님께서 멘트를 좀 해주시죠.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들으십니까? 예. 짧게. 예, 저기 했습니다. 그 광주 YMCA가 5.18 당시에 역할이 컸습니다. 그 부분이 훼손돼서는 안 되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지도자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왔고 정작 그 많은 회원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 부분이 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보완된다는 의미였고요. 저희가 아까 이치만 교수님 3.1운동 때 한국 교회가 대거 참여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문제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교단 차원으로는 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회라든가 지방회라든가 참여한 건 사실이지만 조직이 활용되지 않았다. 요 차이를 같이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주 짧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발제,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치만 교수님께서 해주셨고, 또 창조적 긴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공회대 박태식 교수님께서 원찬해 주셨는데, 이치만 교수님께서 압축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태식 신부님께서 논찬을 해주셨고 또 제 부족한 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짧게 하라고 우리 박영수 교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냥 질문 한 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적 긴장이 왜 소수였냐? 기독교 전체가 창조적 긴장의 관계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벨라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종교, 여러 지구상에 존재했던 여러 종교. 이 양반은 기독교만이 아닌 신학자가 아닌 종교 사회학자였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의 역사적 사상을 봤을 때 프로테스탄티즘만큼 창조적 긴장으로 설명하기 좋은 종교는 없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중세의 기독교였던 거는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황제적 교황주의 뭐 이런 거는 창조적 긴장이 아니고 융합이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프로테스탄티즘이 창조적 긴장의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지 않은 여러 대표적 이 교파 중에 하나였지 않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오늘날 중요한 시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정강훈 목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닿는 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걸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궁극적 가치인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신 분이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의 궁극적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정강훈 목사는 자신이 신념하는 정치적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외피를 입었을 뿐이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창조적 긴장에서 우리의 고백의 궁극적 가치인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본받아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강훈 같은 경우에는 창조적 긴장, 즉 프로테스탄티즘의 역사적 사상의 한 패턴으로서의 창조적 긴장이 아니라 기독교를 외피로 쓰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정치적 투사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태식 신부님,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1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각이 4시 32분이 됐습니다. 장장 뭐 3시간 반 동안 기독교와 5.18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다양한 관점으로 주제를 가지고 6개의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원찬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5.18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5.18과 기독교의 관계가 이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규명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만 5.18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공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10일간의 학살과 항쟁에 그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최상도 교수님께서 그 발제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EYC의 김의기 학생이나 김종태 학생들이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분신투쟁하고 그런 투쟁들이 이어져서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이 지난한 민주화 여정에 있어서의 5.18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체 측면에서도 비단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광주에 와 있었던 수많은 선교사라든지 또 언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5.18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관점에서 5.18을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5.18의 진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세미나가 한국 기독교 민주화 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하신 분들 한마디씩 하시고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해주시죠. 먼저 발제 제일 먼저 해주신 최상도 교수님부터 그 다음에 넘찬다 이런 순서로 한마디씩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배움이었고요. 저도 이제 그 광주의 거점이 호남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철저히 영남 사람으로 외부자의 시선 그리고 광주를 경험하지 못한 2세대 자료만을 통해서 광주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2세대 학자로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한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출발이구나, 개신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40주년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로 한번 치시죠. 예, 지금 마지막 발언입니다. 박진우 실장님. 예, 다시 한번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학술 심포지엄을 준비하신 실무자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네네. 제가 지난해인가요? NCCK하고 5.18 기념재단하고 MOU를 체결하는데 사실은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바로 이런 연결고리에 의해서 마련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신 우리 거지수 연구원님. 마지막 인사. 네. 거지수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저도 개신교인이지만 한국 근현대 역사에서 종교 그리고 개신교의 역할과 흔적은 무엇일까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고민을 담아서 좀 더 나은 진전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운석 선대장님. 예, 저는 한독 에큐메니컬 협력에 관심이 많고 9월 21일 날 김대중 도서관에서 5.18과 김대중 구명운동, 해외에서의 구명운동, 독일 측에서는 어떻게 구명운동을 했는지, 교회가 특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독일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무척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덕 실장님. 네,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배워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광주 민주화 운동 역사가 가진 의미가 매우 크다. 그리고 우리 주변국이나 우리보다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나 어떤 그런 이웃국에게 귀감뿐만 아니라 이제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연구가 활발히 되고 연구뿐만 아니라 이게 대중화되는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영률 교수님은 CBS 저하고 같이 한 식구였죠. 네, 권영률 교수님. 예, 우리 박용수 선배님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뵈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80년대 광주 민중항쟁 시기부터 이제 학생운동하고 기독청년운동을 하면서 일종의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이런 상황을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이제 심포지엄에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의 발제와 논찬을 또 듣고 또 읽으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도 많구나라고 하는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게 큰 기쁨이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후속 연구 과제들, 그런 내용들도 잘 진행이 돼서 더 풍성한 이런 비슷한 행사가 뭐 내년쯤이라도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좀 이어져서 연구 성과가 더욱더 발전되고 축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영률 교수님은 NCCK의 언론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5.18 관련된 조작, 허위, 왜곡, 가짜 뉴스를 근절시키는데 앞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이어서 우리 손승호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1980년생입니다. 그래서 5.18에 대해서 뭐 기억이 있을 리도 없고요. 뭐 굉장히 한 세대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발표에 참여하게 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좀 갖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전 선배들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후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연정 선생님.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화상인 온라인 회의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네. 낯설었는데요.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도청이 5.18 항쟁 최후 항전제로서의 도청인데 그다음 많이 회사원들에서 복원하고 있는 사업 추진단에 있습니다. 추진단 직원으로서 오늘 도청 복원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많은 자료를 개인적으로 많이 얻었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남 연구원님. 뭐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고요. 아까 뭐 손승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연배가 81년생이고요. 어떻게 보면 선배 세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나 그런 호기심으로 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치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광주 제일교회를 다니는데요. 근데 제가 성장하면서 문영동 전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못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이걸 알게 되는데 왜 그러면 저 다닐 때 교회에서는 문영동 전사님에 대해서 말을 안 했을까? 젊은 친구들은 왜 이거를 잘 모를까? 어떻게 보면 5.18이 한편으로는 역사화돼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5.18하는 경험이 젊은 친구들, 이후 세대에게 뭔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뭐 그런 자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번 발표를 했고요. 여러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규무 교수님. 예,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민주화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5.18이고요.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는 NCCK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참 뜻깊었고요. 아까 우리 손승호 박사님
NCC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고백적인 겸손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외부 사람으로서 과연 1980년 그 5월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지금 알고 있는 정도의 정보가 차단되어 있었고 또 이 군사 그 계엄령이라는 이것 때문에 과연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그 시대에 있던 분들을 바로 평가하는 건 좀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겸손한 고백이긴 합니다만은 전 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네. 자, 장로신학대학교 이치만 교수님. 네, 먼저 네. NCC와 그다음에 5.18 기념재단에서 이런 귀한 연구를 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안에는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를 보면서 다양하게 보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귀중한 깨달음을 깨달았고, 또 한 가지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같이 모이니까, 물론 대면이 아니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외롭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든든한 마음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무관중 상태에서 마치 저희들끼리 이렇게 토론한 것 같아서 외롭긴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세미나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또 한 번 만들어진 영상은 아마 계속해서 남아서 우리 그 후학들에게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태식 신부님께서도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고 정말 모르는 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꼭 좀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45분입니다. 장장 3시간 45분 동안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아마 40년 만에 최초로 이 다양한 관점에서 기독교와 5.18의 관계를 조명한 것은 정말 앞으로 5.18 연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광주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5.18은 학살과 항쟁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도의 시민자치, 대동평화세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새로운 노멀, 뉴 모럴을 우리가 얘기할 때 대동평화세상이라고 하는 5월 정신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이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합토론 사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